오늘은 그 식물이 활발하게 성장하는 계절이니까 식물 비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연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또 바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1분 정도면 됩니다. 분갈이시에 섞는 건 부엽토 추천드리고요. 고체 비료는 오스모코트, 싱싱코트도 괜찮아요. 액체 비료는 하이포넥스나 데유나르겐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쓰시지는 마시고요. 하나씩 쓰시는 게 좋지만 한 두 가지 정도는 병행해도 괜찮아요. 병행해도 좋은데 하나는 농도를 약하게 사용하셔야겠죠. 비료는 꼭 성장 시기에 사용하시고요. 제조사에서 정하는 정량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토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EM을 희석해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결론이고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일보러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그 식물 비료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시고 검색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비료가 참 많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노지에서 사용하는 농사용 비료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화분에서 사용하는 원예용 비료가 있고 또 퇴비라 부르는 비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비료는 당연히 원예용 비료겠고요.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농사용 비료는 땅에 직접 뿌려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농도가 강합니다. 그걸 이제 화분에 소량 사용하시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적정량을 모르시고 또 사용하게 되시면 식물이 과비로 또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퇴비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부엽토가 있고요. 부엽토는 나뭇잎 등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된 흙입니다. 또 지렁이 분변토나 개분, 돈분 이런 부산물 비료들이 또 있고요. 유박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 퇴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설명드릴 이 원예용 비료보다 이런 퇴비들이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하고 그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식물이 더 잘 자라게 하는 효과가 분명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잖아요. 예를 들어 개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닭똥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글쎄요, 발효가 잘 되었다고 해도 아마 그 특유의 냄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절대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아닙니다.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쓰셔도 되겠죠. 유박의 경우는 아이를 키우시거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혹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또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특히 그 아주까리라고 하는 그 피마자의 씨앗이 재료가 되는 유박 같은 경우는 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먹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아마 기사 같은 데서 간혹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애완견하고 산책을 하다가 이제 텃밭이나 산책로에 이렇게 뿌려져 있는 유박을 또 사료인 줄 알고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빠른 조치가 없다면 그 치사율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하실 때 부엽토나 지렁이 분변토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지렁이 분변토는 그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괜찮고요. 지렁이가 있는 땅이 또 건강한 땅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화분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그 원예용 비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예용 비료에는 크게 우리가 알비료라고 부르는 고체 비료하고 또 액비라고 부르는 액체 비료가 있습니다. 고체 비료는 완효성 비료이고 그 비료 성분이 조금씩 녹아나와서 오랫동안 천천히 효과가 지속되고요. 액체 비료는 속효성 비료이고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만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뿌려주셔야 합니다. 고체 비료는 흙 위에 올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고요. 액체 비료는 정량을 물에 희석해서 화분에 물주도 주기도 하지만 그 대부분은 옆면 시비, 즉 잎에 바로 뿌려줍니다. 원예형 비료는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한정된 화분에서 사용하는 만큼 그 제조사에서 정한 정량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 정량에서 조금 부족하게 주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고체 비료는 몇 개월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정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봄에는 성장을 위해서, 가을에는 겨울 월동을 위해 또 양분 비축이 원활하도록 해주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식물이 성장하는 시기에 주시면 됩니다. 식물마다 성장하는 시기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열대 식물들은 고온 다습한 우리나라 여름 기후에 잘 자라니까 예외적으로 여름에 주셔도 되겠죠. 반대로 우리나라 여름 기후를 힘들어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브들이 있죠. 키우는 식물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여름에는 상태가 좋지 않다가 또 찬바람 불면 또 잘 자라는 식물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물들은 여름에는 성장을 멈추고 거의 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료를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체 비료도 고체 비료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옆면 시비를 할 때는 잎의 윗면보다 아래쪽이 흡수율이 더 높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분무기를 사용해서 뿌려주시겠죠. 이제 성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보통 복합 비료라고 하면 NPK라고 하는 질소, 인산, 칼륨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일정 성분이 빠져 있는 비료도 있습니다. 이 기본 성분 외에 제조사마다 다른 성분들이 다르게 추가되기도 합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고 다량 원소라고도 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 외에도 철, 마그네슘 등등이 있습니다. 또 미량 요소라고 해서 많은 양은 필요 없지만 결핍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풍소, 망간, 몰리브덴 등이 있죠. 이런 미량 요소들만 담은 비료들도 따로 있고요. 다량 요소와 미량 요소를 이렇게 나눠서 판매하는 제조사도 있고 또 미량 요소까지 한 번에 포함하는 비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액체 비료는 하이포넥스사에서 만든 하이그레드라는 비료고요. 여기에 보시면 질소, 인산, 칼륨과 미량 요소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또 대유 나르겐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 제품도 괜찮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다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체 비료는 지금 제가 올 봄에는 고체 비료를 구매를 안 해가지고 지금 보여드릴 게 없는데 고체 비료는 보통 네덜란드 제품인데 오스모 코트를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싱싱 코트 같은 비료도 물론 괜찮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개분이나 돈분 등 이 부산물 비료를 쓰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했죠. 그런데 가정에서 쓰기는 힘들기 때문에 비산물 비료 말고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흙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EM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라인 등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고요. 또 글쎄요, 주민센터 등에서 또 무료로 나눠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에 희석해서 물 주듯 화분에 주시면 됩니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도 처음 식물을 키울 때 좀 더 잘 키우고 싶고 또 좀 더 빨리 키우고 싶고 그래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해 봤어요. 이런 제품부터 시작해서 천연 비료도 많이 만들어 보고 또 미생물 제제도 써보고 나열하자면 끝이 없죠. 그런데 지금은 비료를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액체 비료들이 글쎄요, 구매한 지 한 3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직도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온실에서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도 이 정도면 많이 안 쓰는 거죠. 올 봄에는 알갱이 비료도 올려주지 않았으니까 액비는 좀 자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너무 과비로 자란 식물들은 소위 말해서 짱짱하게 자라지 않기 때문에 보기에도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화분에서는 비료 성분이 꼭 필요합니다. 정량을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정량에서 항상 조금은 부족하게 사용을 하지만 또 주기적으로 분갈이를 꼭 해주고 있습니다.